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이제 휴일을 앞두고 내일 휴장을 앞두고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CPI 발표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치는 모습이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PPI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왔고요. 이제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우리 시장이 내일 쉬기 때문에 이 CPI가 발표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금요일 시장에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PI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잘 나왔고 CPI도 지금 기대만큼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내일 그런 상승분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선반영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PI가 둔화하면서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는 좀 기분 좋은 휴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물가 지표와 소비 지표가 이번 주에 대거 발표가 될 예정인 만큼 차분하게 소화를 해서 우리 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7월 달과 8월 달 초에 이어졌던 주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다소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여부들, 이벤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또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크래프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투자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굳건한 시장이 무너졌을 때도 제약바이오는 같습니다. 이 바이오주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간밤 엔비디아가 6% 이상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 하반기에 지속적인 청신호가 이어질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중동의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법도 알아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제약바이오 투자 앞으로의 동향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2%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고용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연준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0.1% 오른 PPI는 겉보기만큼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연준의 정책 기준이 되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2% 이하로 낮아지는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거대 기술 기업 M7이 모두 상승하는 의미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과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1%의 상승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연이 좋은 리포트 속에 6.5%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인 브로드컴 암이 5%, 그 외 대부분의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중동에서의 전운이 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하향하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80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수요 둔화에 뒤처빠지면서 현재 작은 불안에도 글로벌 정세가 함께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다렸던 물가 지표의 둔화가 확인이 되면서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6% 이상 상승을 했네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이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을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나스닥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 상승 시작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외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 합세로 마감되었는데요. 4일 연속 상승하며 2,620선까지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 외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1% 넘게 하락하면서 770선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바이오텍과 2차전지, 미용센터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장 심리가 약해져 있는 가운데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시장 상승을 억제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추가로 중동발 진영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14일 위험자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강해지고 있는 점과 그리고 미국 시장의 좋은 기술주의 흐름들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는데요. 현재 급락은 진정되었다고 보지만 주도주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낙폭 과도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지만 저점을 형성하는 지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에서 주식 투자 역시도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과의 종목군별 속도들이 좀 필요한 시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노이즈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변동성을 줄만하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다만 간밤에 PPI 지수가 둔화된 것이 확인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예측해 볼만하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 따라서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SK증권 서용원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포착하셨을지 내일 시장이 또 휴장이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서용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장 기대감이 높거나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상향되고 있지만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게임주의 목표가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최근 게임 업체들은 개별적 신작 모멘텀에 근거해 등락을 지속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20일부터 시작되는 게임스컴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신작 마케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성장주, 게임주들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게임주들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게임주들이 이제는 실적에 조금씩 받쳐주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죠. 어제 크래프톤 보신 분들 많이 환호를 하셨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론 그러셨을 거고요. 자, 그럼 서영호 차장과 함께 게임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게임주들이 사실 과거에 중국 판호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다가 네. 이제는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를 받던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게임주들이 좀 더 주목받은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 이제 실적이 함께 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좀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옥석이 가려져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게임사라고 한다라면 뭐 안정성을 본다라면 뭐 유보율이 높은 기업을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신작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이제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신작 기대감과 더불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고 네. 좀 크게 나눈다라면은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글로벌 시장이 좀 국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에 따라서 이 주가도 반응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잘 가고 있고 뭐 넷마블이나 넥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는데 NC나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쪽은 또 실적이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이런 거 좀 구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NC랑 카카오의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국내 쪽에 좀 국한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IP 쪽에 흥행이 성공한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네.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한 종목들에 좀 올라타서 보는 게 훨씬 더 좀 나누는 게 더 맞지 그럼 않을까라는 요즘에는 생각을 하고요. 게임주들이 차트 시세 자체가 좋은 걸 골라야 되겠네요. 그런 게 저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눠지는 게 극명하게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못 가는 종목들은 좀 실적이 일단 안 나오고 있고요. 펀더멘탈 자체가 안 네,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게 좀 나눠지다 보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수급이 더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가는 쪽을 좀 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부터 또 게임주들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아까 뭐 보셨듯이 8월달 게임스컴이라는 이슈가 또 있는 상황이고, 뭐 넥슨이라든가 크래프톤, 뭐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앞두고 이제 신작 게임들의 발표가 또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또 11월달에 또 유명한 지스타가 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지스타 모멘텀도 함께 받게 된다라면 대부분 거기에 신작 게임들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게임 이벤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 게임주를 한 가지 섹터로 좀 분명히 좀 봐야 될 부분의 명분들과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수급들은 좀 붙기 시작했다라고 네.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뭐 시장에서 약간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도 게임주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물론 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게임주의 직접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분위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봤을 때 네, 수급이 일단은 들어올 수 있고 유동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크래프톤이 어저께 뭐 급등은 했지만 네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여전히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아직도요?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의 전망치가 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승 중인 종목들의 대부분 목표 주가가 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자금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포지셔닝이 금리 인하와 맞물린다라면 저는 좀 더 성장성으로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자금들이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멘텀이 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래 선점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기관에 어떻게 보면은 뭐 띠로 들어오는 이런 네. 수급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게임주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에 좀 충분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동안 또 잔뜩 눌려 있었다가 게임주들이 뭐 이벤트도 있고 실적도 받침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주들의 최근 흐름 어떨까요?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고은별 앵커가 게임주들의 흐름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최근에 실적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완전히 대비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죠. 어제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다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안고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나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무려 14곳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줄지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응해서 주가 역시나 33만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넷마블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죠. 다만 주가의 방향은 사뭇 다릅니다.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에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실적이 발표된 뒤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소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0.4%가량의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넷마블은 상반기에 나 혼자 레벨업과 같은 신작들의 판매고에 힘입어서 주가가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하반기 역시나 지금 신작이 좀 기대되는 모습이고요.
모습이고요. 2분기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웹젠인데요. 13%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호가가 한 500원 정도만 더 상승하게 된다면 2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2만 원 선은 2022년 그때 8월에 돌파를 한 뒤에 한 번도 올라서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번 신적 기대감 속에 2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진한 실적과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속출하고 있는 두 가지 기업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올 들어 34%가량 하락했고 52주 신저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역시나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1% 이상의 하락, 차트를 보더라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게임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서영훈 차장과 아까 이야기를 나눴을 때 결국에 게임주들 지금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찍은 그런 종목들 여기에 금리 인하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을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크래프톤을 크래프톤?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뭐 어저께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추격해서 쫓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주가라는 것도 조정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크래프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뭐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이번에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뭐 한 83%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뭐 152%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대한 컨센서스도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뭐 전반적인 YY 쪽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현재 네.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올 4분기 하반기에 대한 출시를 목표로 해서 다크앤다커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 신작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을 대상으로 바로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 중에서도 글로벌을 대상으로 좀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흥행이 뭐 성공할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잘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까지 좀 이어진다라면 이 탄력은 더 기대감에 의해서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나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인데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네. 어저께도 어제 많이 샀네요. 수급이 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도 들어온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수급과 함께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네. 처음 오히려 상장됐을 때의 기대감이 너나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지금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는 증권사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실적 성장이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물론 처음 상장했을 때는 워낙 그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 올라올 거야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를 수는 있겠으나 네. 현재 구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임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뭐 좋은 이야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 막 17개, 18개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크래프톤도 게임스컴에 참여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뭔가 이벤트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다크앤다커 가장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콘솔 게임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일단은 어제 저항선이었던 30만 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33만 1,000원에 어제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자,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컴에도 참가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모멘텀 발생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고 자, 그럼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께도 게임주 어떤 종목 보시는지 좀 골라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넥슨 게임즈 가지고 와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네. 게임주 또 다음 어떻게 보면 후속주를 네, 다음 가지고 타자는 오는 뭡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인데 펄어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펄어비스요?
사실 제가 적자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요. 괜찮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 이 펄어비스가 당기순이익 적자가 2022년도 있었고 2023년도, 2024년도 영업이익 적자가 조금씩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른 또 종목들을 보기에는 웹젠이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또 노조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펄어비스가 또 전일 거래량도 좀 들어와주고 일부 또 상승으로 되돌림이 나와줘서 이 적자에 대한 좀 부담감만 어느 정도 해소하면 주가가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 적자 요인들을 어제 제가 열심히 분석을 실적 개선할 만한 했습니다. 뭐 모멘텀 요인들이 있나요?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요인들 당연히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2022년도 지금 이제 재무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 차감으로 인해서 무형자산 손상 차손 등이 반영이 되면서 적자가 당기순이익에 좀 일어났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2023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이때는 사실 게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않았죠. 기존 게임들도 진부화됐다라는 평가도 받았었고 또 신작 출시 성과도 예상치 이하이거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신작이 지금 계속 좀 부재되고 있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아진 인건비 부담이나 외환 역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돌아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4년도 이제 올해도 좀 적자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하반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광고 선전비, 판관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하반기 모멘텀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지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펄어비스에서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게임은 두 가지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IP가 일단 검은 사막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검은 사막 같은 경우 2014년도부터 오픈 베타 서비스 시작해서 지금 현재 150개국에서 가입자 수 2천만 명이 플레이하는 네.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월에 아이슬란드 게임 개발사 CCP를 인수하면서 같이 또 편입이 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브는 우주 리니지라고 불릴 만큼 네. 탄탄한 매니아층을 또 가지고 있고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의 한 20에서 2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브의 IP 같은 경우는 시리즈별로도 지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브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비행 슈팅 게임, 그리고 이브 건잭 같은 경우에는 1인칭 슈팅 게임, 그리고 이브 에코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식 모바일 게임 이렇게 등등등 시리즈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라이브 게임 관련해서 서비스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고 또한 네. 추가적인 이제 시리즈 개발에 대해서 역량을 지금 현재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주가도 같이 함께 보면서 추가적인 네. 말씀을 좀 더 최근에 드리자면요.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오네요. 2020년도 하반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펄어비스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이제 중국에서 한한령 이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판호 허가를 발급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6월경쯤에 중국의 판호 발급을 받게 됐었고요. 잠깐 이제 주가가 주춤했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자가 또 늘게 되면서 네. 이 신작 게임인 붉은 사막이 연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주춤했지만 8월 달에 또 다시 신작 게임인 도깨비 게임 트레일러가 공개되면서 다시금 시세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로 들어서서는 이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 사전 예약이 흥행을 했다라고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막상 까보니까 2022년도 4월인가요? 그때부터 모바일 진출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 반응이 좋지가 않아서 흥행이 부진했다라는 네. 이유로 주가가 다시 되돌림이 나왔죠. 그만큼 지금 이 펄어비스의 주가에 있어서 판호 허가 발급과 더불어서 이 검은 사막 그리고 붉은 사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PC 버전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 달에 판호 발급을 받았고요. 지금 7월 기술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지금 최적화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중추절 이후인 9월에서 10월경쯤에 중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마케팅 관련해서 7월에 중국 최대 게임쇼인
차이나 조이 2024의 퍼블리셔인 텐센트와 같이 함께 이 현지 마케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매출은 이런 검은 사막 PC 버전이 중국에서 흥행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좀 갈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중국 텐센트 게임 플랫폼이 윗게임에서 주간 인기 차트 3위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또 기대됐었던 신작, 이번에는 게임스컴에서 시연 빌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하반기 경쯤에 정확한 또 출시 일정까지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시면서 펄어비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실적 개선하면서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지 가유정 파트너님이 펄어비스 한번 다음에도 또 추적해 주세요. 하반기에 실적 잘 나오는지요. 자, 게임주들에 대한 의견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게임스컴이 다음 주에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스타가 열리고 게임과 관련된 이벤트 계속 나오고 신작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잘 추적하고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가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로켓 2발을 발사하는 등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운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증가한 각국의 국방비가 늘어날 수는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확대되며 우리나라 방산 업체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해 지난해보다 4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반응하면서 현대 로템은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자주 국방력 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K방산의 신드롬은 더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방산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게임주에서 크래프톤이 날아갔다면 어제는 또 방산주 중에 현대로템이 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서 방산주를 또다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방산주는 연초부터 좋다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것도 수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네. 안 좋은 이야기지만 중동에서 계속 자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방산주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 쪽에는 호재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 네. 부분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호재가 많이 나오기도 힘든 그러니까요. 업종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이 관련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황기이긴 한데 지금 이 조선 섹터와 같이 함께 더불어서 초호황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게 방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쟁 관련해서도 중동 정세, 지금 하마스 쪽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로켓 발사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 쪽에서도 여전히 지금 눈치 보면서 그 공격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수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네네,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본토에 공격을 했었는데 이미 지금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장악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도 야단났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의 본토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더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방산 섹터가 확실히 지수가 빠질 때 좀 더 방어적으로 탄력적으로 더 빠르게 회복세가 네, 잘 나오는 것 지키더라고요.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하반기 이제 영업이익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수출 호황의 역대급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원래 방산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갇힌 사업이긴 한데 네네. 요즘에 이렇게 글로벌 지정학적 수출하니까. 리스크가 네. 너무 크다 보니까 폴란드 수출 기점으로 해서 유럽 수출 내지는 이제 중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출이 계속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5대 방산 기업의 2024년도 합산 영업이익이 2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금 현재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요 방산 5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RG 넥스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약 9천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합산하면은 2조 원 정말 거뜬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58%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역대급 지금 2분기 실적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6%나
증가가 됐고요.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승세도 강하게 나왔었는데 11월 다시 한 번 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방산 로봇계 관련 이슈가 같이 함께 나와주면서 2분기 또 사상 최대 실적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7.7% 증가한 수치고요. 이제는 방산 관련 기업들이 약간 업종을 넘나들면서 같이 좀 협업을 하거나 네, 콜라보를 그렇죠.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공모함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분간은 방산 모멘텀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 대선 역시도 방산주에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산주의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에는 뭐 좋은 호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의 흐름을 그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방산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은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방산 관련 기업들 올해 들어서 참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참 많습니다. 현대로템은 어제 7%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장중에는 상장 이후 최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손을 잡고 이 군사 관련된 로봇을 개발한 다음에 육군에 시범 배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2%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왔던 하루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들어서 170%가량의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LRG 넥스원 역시나 50% 이상의 강한 주가 상승이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강보합권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을 받을 때 이스라엘과 관련된 계약 체결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반응을 좀 강하게 하는 기업이고요. 어제는 1.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전반적인 추세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종목별의 그 추세의 상승폭은 다소 다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방산주들의 흐름은 뭐 전반적으로는 좋은 상황입니다. 이쪽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곽유정 파트너님이 종목을 그럼 하나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신고가 흐름을 네.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을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따라갈 만한 종목을 고를지. 하반기 모멘텀을 보면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후자를 일단 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어제 현대로템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거는 지금 신고가인지 쫙 가잖아요. 네. 현대로템이 그 다음 타자로 가는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도 그 다음 타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업종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아직 못 갔잖아요. 네네. 상승 여력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못 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왜 못 갔을까도 네네. 고민을 좀 해봐야 왜못 되는 갔죠? 부분이라고 한국항공우주. 생각을 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RG 넥스원, 현대 로템 쪽에서 만들고 있는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력이 있는 무기들이 많습니다. 네네. 독자적인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 보자면은 전투기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전투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서방 국가들이 잘 훨씬 만들죠. 더 네.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주가가 지금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존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투기 만들면 사실 거의 내수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도 고밸류에이션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네. 최근에 워낙 다른 방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맞춰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수출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네, 지금 네.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브리핑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러한 고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방산 관련 기업들은 매번 어닝 서프라이즈다, 분기를 갈아치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가 다시 또 잠잠했다가 또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가 잠잠했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패턴이 반복적으로 그랬어요.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지금은 또 다시 갈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 하반기 또 그 수주에 대한 또 모멘텀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보다 40% 정도 이상 높게 나왔고요. 2분기 수주액이 2조 8천억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수주 잔고 역시도 23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네. 중이기도 하고요. 이번 이제 2분기 실적 반영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과 더불어서 브라질 2부사와 함께 전기 수지 이착륙 항공기 구조물 공급 계약 등이 연달아 지금 체결되면서 반영이 됐고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 수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최종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협상이 돼야지 또 매출로 나중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빠르면 이제 3분기 내에 이렇게 수주 계약 소식이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소식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어서 이라크 수리온 수출 사업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중으로 2차 비행 시험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우즈벡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우즈벡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지금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지만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수렴이평선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수렴이평선 구간에서 거래량만 좀 모멘텀만 발현이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 상승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항공우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해외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방산주 안 간 거 뭐 있나 찾다 보면은 한국항공우주가 눈에 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서영훈 차장님도 어떤 종목 보세요, 방산? 우리가 방산을 한 달 전에 또 한번 네. 조제를 다뤘던 이야기해 주셨죠. 부분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그 다음으로 네.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정고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결국에 드렸는데 어제 신고가 찍었습니다. 네, 여전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뭐 현대로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산주는 조금 나눠집니다. 뭐 전차 쪽이냐 전투기 쪽이냐 네. 아니면은 뭐 좀 더 첨단 기기 쪽이냐 더 나눠지는데 현대로템 같은 K2 전차가 일단 시작 스타트를 끊었죠. 어떻게 보면은 방산의 흐름에서 좀 끄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폴란드에 대한 하반기의 수출이 계속해서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9월 달에 또 폴란드에서도 방산 전시회가 열리면서 또 현대로템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주가 한 180대 정도 더 추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신고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더 수급적인 흐름에서 더 탄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신고가를 달성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때가 이 자리였거든요. 지금 차트 화면을 보시면 이 자리에서 결국에는 전고점에 대한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좀 되돌리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자리에 이제 스타트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통해서 뭐 지금 방산용 로봇계에 로봇 대해서도 네. 군용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물론 이건 시작에 불과는 하지만 방산 쪽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군사 사업이 굉장히 올드한 사업이었다라면 이제는 최첨단 기술이 좀 도입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의 기대는 또 철도 쪽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과 더불어서 모멘텀이 항상 탄탄하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눌림목을 좀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어제 신고가 기록했는데 더 갈 수 있다. 서영훈 차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CJ제일제당 상상인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식품보다 비식품이 좋았다는 의미의 제목을 달았는데
일단 이익은 동사의 추정치를 소폭 상회하는 이익을 냈습니다. 특히 바이오나 F&C 같은 비식품 부문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식품 부문에서는 이익의 감소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사가 나름대로 밸런스 있게 성장하고 있다고 총평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도 47만 원을 유지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의 실적 전망 그리고 2분기 실적입니다. 일단은 토탈로 봤을 때 매출액이 4조 원, 4조 3천억 원 가량 나왔고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당연히 식품에서 나왔습니다. 2조 7천억 원의 식품 가운데서도 가공식품의 비중이 컸는데요. 가공식품이 2조 1천억 원 비중을 차지했고요. 바이오 부문에서는 1조 원 가량, 마지막으로 피드앤케어, 이 F&C 부문은 축산 그리고 사료 부문인데 5,700억 원 가량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토탈 영업이익은 2,700억 원가량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식품부터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가량 줄었고 영업이익도 5%가량 줄었습니다. 보합 내지는 약간 줄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국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량 약간의 성장이 있었고요. 또 해외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자릿수의 높은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역기저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또 바이오 부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상승했는데요. TNR이나 아미노산 같은 고수익 제품을 중심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F&C 사료 부문에서는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300% 가까이 성장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자, CJ 제일제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부문별로 증액 추세가 유지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라고 상상인증권은 적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제일제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식품일 겁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수출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CJ 제일제당이 서구권에서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고 제품의 카테고리도 늘어나고 있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포인트, 비식품 부문, 즉 바이오나 F&C 부문에서 실적의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전사 기준으로 봤을 때 밸런스 있는 실적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네요.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마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발간했고요. 제목에는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더욱 증명해야 한다라고 달았는데요. 전반적으로 평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매출, 실적부터 확인해보면 2분기 7조 1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냈고요. 영업이익은 346억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적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지속했지만 그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7%가량 하향 조정한 6만 7천 원을 제시했는데요.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사업에 대해서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 이 3, 4 오프라인 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나와야 그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통합 시너지는 2025년은 돼야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업의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는 보수적 접근을 하고 투자 의견도 트레이딩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 이마트 사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2022년에만 비교해봐도 할인점 성장률 추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2022년에는 전반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간으로 성장이 있었는데 보라색으로 표시된 2024년은 보면 2분기까지만 표시되어 있지만 1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일부 자회사에서는 실적이 선방을 했다는 겁니다. 이커머스 사업에서 적자 폭이 축소됐고요. 또 SKC 컴퍼니에서는 이익이 조금 증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건설과 이마트에서는 적자 폭이 확대됐는데요. 특히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시성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실제로 마트로 걸어가서 장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수가 회복될지언정 객단가, 즉 고객 한 명이 구입하는 비용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이번 분기에 영업 적자가 축소됐지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돼서 나온 실적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발 시커머스도 시장을 위협하고 있죠. 할인점의 매력도는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요. 이 때문에 이 업계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하향 조정했고 이 때문에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마트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7% 하향 조정했네요.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장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반도체 주들의 동반 강세가 주도주로서 반도체는 끝이다 전망을 일부분 후퇴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 주식은 여전히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진 상태인 만큼 올해 상반기처럼 시장의 수급을 흡수하는 랠리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정장을 거치면서 수익성 붕괴 우려도 덜어내고 밸류 부담도 완화시켜가면서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폭락에 잘 버틴 업종이 차기 주도주라는 내러티브로 주가가 좋았다가 최근 증시 분위기 호전으로 되려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쪽도 금리 인하 순회, 이전과 다른 실적 가시성 등을 고려시 주도주 후보군으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8월 말 절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수젠텍, 시젠, 신풍제약 등이 있고요. 지수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주들도 슬슬 힘에 붙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을 끝으로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발화 위험이 거의 없는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배터리 안전 논란을 잠재울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관련주로는 한농화성, 레몬, CIS 등이 있습니다. 당분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으나 어제 대장주가 강하게 상승을 한 뒤 후발주들도 따라오는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이 받아들이는 재료의 크기는 크다 생각하고요.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동 전운이 우크라 확전으로 인해 유가가 불붙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흥구석유, 한국석유가 있는데 이란이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며 조금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자극적이던 기사들에 반해 관련주들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해지주들은 최대한 단일 매매만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오늘 장출발도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간밤의 급등세를 어느 정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일단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에 예상하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에서 오늘 밤에 CPI,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일단은 시장도 역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다시 9월에 빅컷이 있을 수 있다. 금리나 50bp 가까이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휴일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이 정도의 좋은 호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함께 장출발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두 분의 전문가, GC인포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곰변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장출발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출발할지 개장 전에 확인해야 할 이슈들.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 전 탑3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이제 양원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려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보게 되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는 게 지금 최근 5년 동안 거의 77.7%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면서 평균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79.7%, 약 2%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아래 공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들이었지 실제적인 데이터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EPS도 계속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8.8%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13.3%입니다. 무려 지금 5%가 넘었어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뉴욕 증시가 갑자기 뭐 급락으로 전환된다든가 아니면 뭐 아래 공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뭐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심리적인 부분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좀 꺾여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EPS도 전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건 지금 현재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우리 국내 증시도 발맞춰 올라갈 거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 물량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지난주에 그 부분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크게 12%나 하루에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BOJ에서 발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일시적인 현상이 좀 벌어졌다라 좀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지금 이제 BOJ 부총재 같은 경우에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엔캐리 문제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타격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반도체입니다. 제가 반도체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해서 지금 3번이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지금 6% 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시장의 맥점과 시장에서 가장 서프라이즈 실적이 하반기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수요도 문제지만 DRAM에 대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대략적으로 뭐 50%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정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의 P4 공장 또한 지금 현재 DRAM 생산 라인을 더 많이 깔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서 오늘 증시를 좀 즐기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는 박수범 대표의 탑3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신입석 위원의 탑3 들어보겠습니다. 네, 게임스컴 개막이 2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임주들이 이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게임스컴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이슈 바람몰이가 있는 것 같죠. 지금 크래프톤하고 넥슨이 전야제에서 신작을 공개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펄어비스 드디어 나오나요? 펄어비스 붉은 사막 게임스컴에서 첫 시연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시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독일로 날아가세요. 날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붉은 사막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진짜. 그래서 검붉은 사막이 완성되면은 진짜 펄어비스까지 움직이면 이건 진짜 게임 한번 갑니다, 진짜로. 지금 왜냐면 크래프톤이 그동안 계속 원히트 원더라는 그 약점이 있었는데 계속 그냥 그것만 파더니 원히트 원더가 프리미엄 원더가 돼버렸어요. 야, 이거 완전히 분위기 역전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니 뭐니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 그냥 배틀그라운드만 계속 하자해가지고 파가지고 그냥 배틀그라운드 원히트 원더로 그냥 역사적으로 획을 그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지금 성공했어요, 일단. 그래서 크래프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여기서 정점을 찍어주면은, 그쵸,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물론 제가 NC를 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NC도 뭔가 다른 모습을 다른 쪽으로 길을 틀어가지고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뭔가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크래프톤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색다른 게임들, 콘솔 그리고 모바일에서 MMORPG를 탈피하는 장르,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우리나라 게임의 한계,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도 조금 그 다크호스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화재,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전기차 화재,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벤츠가 독일차를 통틀어서 외제차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주지 않았다면은 벤츠 코리아가 저걸 공개했을까 싶습니다. 아마 공개 안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벤츠 판매량이 저렇게 안 나왔으면은. 지금 벤츠 코리아만 공개했거든요. 10대 중에 8대가 파라시스입니다. 충격적이죠. 아무도 예상 못했죠, 진짜로. 다 CATL인 줄 알고 있었죠. 마이바흐에 CATL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지분 구조상 뭐 중국 그 지분 구조가 확실히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파라시스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화재 대응 기술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주거나, 정부가 지상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유도하거나,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거나, 이런 정책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계속 튀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용 방열 솔루션 아모그린텍, 방염 단열 시트 만드는 신진 SM,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크호스로 움직이고 있으니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중동 긴장 고조입니다. 근데 유가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견인,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 견인으로 오르는 게 진짜 유가를 끌 수 있는 건데, 지금 경기가 완전히 과열돼서 이끌지 못하니 지정학적 리스크만으로는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오일, GS 같은 대기업보다는 아까 전에도 나왔죠. GSE, 대성에너지,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흥구석유, 중앙에너지비스, 극동유화, 이런 중소형주, 그리고 여기에는 그 안 좋은 소식이 얽힌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지정학적 리스크만으로는 중장기적인 유가의 흐름을 이끌 수 없다. 이거를 아시면서 발빠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 출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힘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자세한 분위기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이 한 2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했던 양시장은 오늘은 일제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가 지표가 둔화된 게 확인이 됐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1.2%가량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 예상되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2,650선 돌파, 코스닥은 다시금 770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6.5%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3% 이상의 갭을 띄우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77,700원 단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1.2%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어제 한 걸음 쉬어갔던 LG 에너지솔루션 오늘은 0.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오늘 10위권까지 신한지주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또 다시 11위권으로 밀리면서 순위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아도 오늘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을 보게 된다면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2% 이상의 시세 분출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10위권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드디어 반도체 기업이 10위권 안으로 안착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장이 광복절 휴일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은 많이 지수든 종목이든 가격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CPI와 그리고 미국에서 금요일에 발표되는 또 소매 판매 이 두 가지 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CPI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반영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를 많이 끌어올려서 이런 변동성들을 대비해야 하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이 모두 1%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6% 넘게 상승하면서 2,650선 돌파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1.4% 탄력을 조금씩 더 높이면서 77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했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7% 상승세, SK 하이닉스 역시 3% 넘게 강하게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 1.1% 상승하면서 2,650선 터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걸음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어제 하락분을 만회해주기 위한 1.4%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6%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온 게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특히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 H100에 필적한 새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1.8%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죠. 과연 K배터리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좀 하락을 했던 LG 에너지솔루션 오늘은 1%에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의 종목들 대부분 상승 출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강한 하락을 맞이했던 네이버가 오늘은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KB금융과 지주사들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실적 발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줄지어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화재와 그리고 생명보험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0.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권 순위 레벨
업에 성공한 크래프톤인데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시가총액이 좀 추격받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출발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요.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알테오젠과 HLB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우선 20위권 내의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오늘 7% 이상 빠지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실리콘투도 어제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무려 5%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리노공업이 3% 가까운 상승세, HPSP도 2.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10위권에 제약바이오나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이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펄어비스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업종이 있을까요? 업종별 상승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반등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2차 전지 업종이 1.5%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한 오름세를 통해서 전기전자가 1.4%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도 오랜만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3%가량 상승하고 있고 화학도 1.2%가량 오르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랫단으로는 음식료 그리고 자동차 운수기기가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갑니다. 일본 시장도 출발을 했는데 1.2%대 상승 출발로 역시 좋은 흐름으로 미국 시장의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8%, 코스닥은 1.47%, 일본 시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94억 원 정도, 기관은 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여전히 선물에서도 매도는 하고 있는데 역시 선물 시장 매도 규모도 크진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보면 외국인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성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역시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 마지막까지 오늘 수급 상황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보면요. 조금 내려갔습니다. 3원 정도 내려가면서 1,370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온 상황. 1,363원과 64원대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텐데요. 박수범 대표님과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경기 침체나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반도체가 들썩거립니다. 오늘은 또 반도체가 다시 갑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좀 매일매일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수요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많이 형성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지난주에 지금 현재는 또 정상적으로 다들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좀 상승 흐름이 좀 강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두 회사에 대한 강한 신뢰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쪽 시장은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전체 매출에 있어서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삼성전자도 중국 쪽에 HBM 관련 반도체를 대략 100% 중에서 30% 정도는 중국 쪽에 수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 또 보니까 또 아침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하웨이 쪽에서 AI 칩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테스트 과정을 어떻게 걸쳐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HBM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 하위 버전을 만들어서 중국 제품에 맞는 하위 버전을 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에서 AI 칩을 만들었다는 건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HBM은 당연히 삼성전자 제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엔비디아 물량만 다 지금 현재 처리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5세대 뭐 언제부터 납품하냐, 뭐 4분기에 납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이미 벌써 지금 2027년까지 지금 HBM이 어떻게 성장성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HBM 같은 경우는 이제 HBM5죠. 5가 지금 2027년 아니면 26년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레이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뭐 8단, 12단 이렇게 지금 쌓아 올리고는 있지만 지금 HBM5까지 넘어가게 되면요. 그 부분에서 24단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고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AI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넘버원이라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지금 현재 판매에 있어서는 누가 넘버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애플이 넘버원이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넘버원이다, 그 누구도 넘버원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넘버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AI 투자에 대한, 서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밑단으로 지금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움직임도 좋죠.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HBM의 상당한 또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잘 움직여주고 있죠. 또 패키징 쪽으로 보게 되면 YC라든가 PSK 홀딩스가 상당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선단공정 쪽으로도 지금 현재 디램 같은 경우 선단공정 쪽으로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원익 IPS라든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계속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4분까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포지션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계속해서 지난주에 조정이 너무 과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갈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시장에서 일단은 어제 좋지 않은 실적 이야기 나왔던 엔터주들, JYP 엔터 충격으로 JYP 엔터가 지금 7% 넘게 급락하고 있고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또 많이 올랐던 게임주들이나 아니면 또 석유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의원님과도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동시에 좀 상승하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뭐 반도체 2차 전지는 계속 누누이 말했듯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의해서 그냥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시가총액 20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엔비디아 6.53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테슬라 5.24고요. 세 번째로 많이 오른 게 브로드컴 5.07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 움직이는 이 인공지능 HBM의 시장이 있고 테슬라가 움직이는 2차 전지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움직이니까 거대한 흐름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2차 전지 거래소와 코스닥을 대표하는 이 라인이 움직이니까 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계속 누누이 말했듯이 엔비디아는 그냥 10개월 선에서 예쁘게 조정한 것뿐이고 그걸 핑계로 그걸 알려고 하다 보니 거기 뭐 엔캐리 트레이드니 리세션이 나왔지만 아무도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 인공지능이 매매했으니까.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은 교감을 100%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누누이 말했듯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냥 조정한 겁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조정했다가 그 한번 흔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수급이 깨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싹 다 가져간 거죠. 신용으로 빚으로 산 B2 물량들이 싹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쳐서 다시 올리는 것이고요. 오늘 강한 것은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랑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엄청난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대학병원이고 뭐고 다 동났다고 합니다. 지금 주변에도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든 독감이든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이든 백일이든
지금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있는데 가면 감기약밖에 처방을 안 해줘요. 없답니다, 약이. 독감약은 물론 있죠. 독감은 오래됐고 오랫동안 쌓아놨으니까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는 너무 부족하죠. 우리나라에서 레키로나주라고 셀트리온이 개발을 해서 내놨지만 신약 허가까지 받았지만 레키로나주가 제대로 처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결국에는 렘시마 SC로 전환을 한 것이고 레키로나주 연구 인력들 다 저기로 갔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렘시마 SC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린생명과학이 25%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서울제약이 1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미셀도 2.44. 그린생명과학하고 서울제약이 전부 화이자랑 공급계약을 맺은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밥솥주로 지금 뜨고 있는데 캐리가 상한가를 갖다가 지금 19%인데 물론 밥솥에 들어가는 인버터를 만들어서 밥솥주로 되어 있는데 캐리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밑에 이 원숭이죠. 원숭이 그걸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엠폭스로 바꿨는데 원숭이 두창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휴마시스를 비롯하여 지금 요 진단 키트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랑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이 현장에서 부족해서 여기 관련주가 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사항이 지금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네. 코스닥의 지금 단타 매매가 57%가 넘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46%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단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 거래량의 57%가 하루 만에 사고 파는 단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유의하셔야겠죠. 이제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의 시장에 남은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천하제일 단타 대회 매매를 하시는 분만 절반 이상이 넘어서 60%대로 가고 있다. 10명 중에 6명이 하루아침에 매매하시는 분들만 남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유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내가 중장기적인 것도 이제는 그 소용이 없고요. 그냥 일주일만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변동이 너무 심한 지금 시장으로 변모해버렸다는 거. 네. 굉장히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업종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곰변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전선과 전력설비 섹터에 대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인 LS에코에너지가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유럽과 북미 시장의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우상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 HBM에 대한 섹터 검색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선과 함께 HBM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동그라미 색깔이 굉장히 진한데요. 그만큼 HBM과 관련된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섹터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제조에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권고하기로 했고요.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충전과 관련된 섹터 전고체, 2차 전지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웹툰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웹툰이 이제는 인도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합니다. 구글과 손을 잡고 영토 확장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웹툰 섹터도 일제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가 상승하는 섹터가 참 많은 가운데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개장하고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우선 삼영 ENC가 2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선박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오늘은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린생명과학 23%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 아래쪽에서는 셀리드도 오늘 23%가량 오르고 있고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은 캐리입니다. 캐리도 22%가량의 오름세. 최근에 반도체 기업이 강한 상승이 나올 때 대장주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이 바로 미래반도체입니다. 오늘도 2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력 관련주인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 전고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오늘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 기업인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그린생명과학과 셀리드까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들로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SG와 같은 재건 관련 기업들 어제는 좀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더니 오늘은 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체 대표 기업인 레몬 같은 경우에 거래량 실리면서 지금 9%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 관련 기업과 가스 관련 기업들은 어제 상승을 했던 만큼 오늘은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섹터가 변화하고 있고요. 주도주가 변화하는 단발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오늘 8월 14일입니다. 오늘 삼성화재가 장 출발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7,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상반기로 따져봤을 때 1조 3,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기 대비해서 8% 넘게 증가한 좋은 실적이었고요. 주가는 오늘 보합권 수준인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또 공시가 하나 또 올라왔는데 건선치료제 복제약 코센틱스 시밀러가 미국의 FDA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오늘 크게 반응은 없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박수만 대표님과 간단하게 몇 종목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현대차, 기아의 그 7월달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차가 무려 33%나 그 판매량이 줄어들었고요. YOY상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 무려 44%나 증가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코리아 FT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코리아 FT가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12%까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돈을 버는 구조에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되었던 중소기업이 되었던 간에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지는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계속 바라봐야 되고, 오늘 또 얘기가 좀 들려오는 얘기가 보니까 EREV라는 또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량도 아니고 전기 차량도 아닌, 그러니까 전기로 가긴 가는데 연료를 주입해야 됩니다. 연료를 주입하면 그 연료를 주입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동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번 주입하면 1,000km 이상, 1,300km 이상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코리아 FT에게는 상당히 좀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하반기에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아 FT를 좀 가벼운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하이브리드 코리아 FT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네요. 자, 신 의원님은 어떤 종목 보실지 간단하게 볼까요? 네, 반도체 HBM주가 다시 올라가니까 네. 역시 핵심 공정으로 떠오른 맨날 말씀드렸던 리플로우 공정이나 어닐링 공정의 대표주들 네.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DIT, 그다음에 STI랑 PSK홀딩스, 특히 PSK홀딩스의 상승폭이 8.32%로 가장 큽니다. 아까 전에 24단, 25단 얘기했는데 HBM은 원래 D램인데 위로 쌓기 시작했어요. 낸드 플래시처럼. 그럼 위로 쌓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솔더볼이라고 볼도 빼야 됩니다. 똑같은 공간이 한정적으로 하늘이 뚫려 있는 게 아니고 롯데월드타워처럼 그냥 정해진 공간에 5단 쌓던 걸 24단을 넣어야 돼요. 꾸겨 넣으려면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모든 거를. 솔더볼도 빼버려야 되고 평탄화 작업도 해야 되고 기판도 플라스틱으로 하던 거 유리로 갈고, 그러니까 얇게 만들기 위한 모든 그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PSK홀딩스는 거기서 나오는 가루 치우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솔더볼이 없이 그냥 저 통째로 여러 개를 구워서 접합하는 거, 이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그 중심, 후공정의 중심 장비업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죠.
STI랑 PSK 홀딩스를 같이 리플로우 업체로 묶어서 보시고 이오 테크닉스랑 DIT를 같이 어닐링주로 묶어서 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들 여전히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면서 골라주셨어요. 종목들 한번 저희도 잘 체크해두고 메모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시장 대비책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일 우리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핵심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어요? 물론 오늘도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일이 좀 휴장이긴 하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지금 현재도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물론 지금 현재 5장으로 들어가면서 장 종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저는 혹시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에 하나 5장에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준다면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5장의 움직임을 보고 신규 매수를 해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전 고점이 24만 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8만 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는 또 17만 원 또 했을 때도 계속해서 매수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저는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SK하이닉스는 무조건 포트에 담아가야 된다. SK하이닉스를 못 담을 것 같으면 삼성전자라도 담으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온 디바이스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탁기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냉장고와 대화를 그야말로 AI 칩이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ASP도 올라가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마진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온 디바이스의 상당한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좋은 하나의 꿀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의심하지 마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신 의원님은요? 네, 흔들면 두 배는 국룰입니다. 고스톱에 네. 모두 지방마다 규칙이 틀리지만 흔들면 두 배를 가는 건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인공지능 매매라고 해서 알고리즘 매매로 크게 흔들렸잖아요. 크게 흔들리면서 신용융자가 급감을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결국 9월 달 금리 인하 시점 전까지 미국 증시는 다시 신고가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주도를 하겠어요? 결국 인공지능 관련주가 주도를 하겠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다시 선을 잡게 됩니다. 그동안 강했던 방금 바조는 좀 쉴 수가 있겠죠.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다시 선을 잡으면 지수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고 내 종목이 안 움직이는 재미없는 시장이냐, 지수가 안 움직이고 내 종목이 움직이는 재밌는 시장이냐. 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틀리겠죠. 이제 전자의 그 상황이 앞으로 9월 달까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를 그동안 가치주라고 빼고 얘기를 드렸지만 방금 바조에 많이 그 비중이 들어가 있으셨던 분들은 반도체가 조금 움직이면서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조금 조정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핵심 키포인트 잘 저희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출발 상황 함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좋은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HK 이노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 HK 이노엔은 그걸 아직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들 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현재 반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은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제약업 그 제품인 K캡 같은 경우 국내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2분기 호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쪽 그리고 해외 쪽의 K캡 수출 물량도 늘어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적의 그런 우상향하는 흐름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그 K캡의 임상 3상, 미국의 임상 3상 결과가 연내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 3상이 통과가 된다면 동사가 현재 국내와 아시아에 팔고 있는 K캡이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K캡의 경쟁약품의 다케다의 제품은 미국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약이지만 K캡의 효능이 훨씬 더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HK이노엔 같은 경우 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K이노엔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주가 조정 크게 받았다가 또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임상 결과가 가장 큰 주가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52,000원, 손절가는 3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K이노엔 오늘 현재 가격에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HK이노엔을 드렸습니다. 이 K캡과 그리고 실적 기반 이런 이슈들을 받으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에서 미리 한번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다뤄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고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K바이오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2022년부터 매출 2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조에서 4조가량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니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국내 2조 매출 올린 게 방금 말씀한 같이 두 곳이었거든요. 네. 지난해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었는데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반기에 2조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4조 돌파를 예상합니다. 작년 매출이 3조 6,900억이었으니까 네. 올해는 4조 돌파를 무난할 것 같고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공장 가동률이 상승했죠. 사공장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성장을 막 시작했는데 올해는 사공장 가동률 자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매출로 연결됐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사업 매출 자체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도표에서 보시듯이 국내 최초로 연매출 4조 원 기업으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네, 연 매출 4조 기업으로 도약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뭐 기술력 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삼성 바이오시밀러는 이렇게 봐야 되죠. 반도체의 TSMC로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네. 그 미국의 그 제약사들이 지금 1조 4,637억 원짜리 규모의 CMO 위탁 생산을 수주 계획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상반기에만 연 누적으로 지금 2조 5천억 정도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좀 믿을 만한 CDMO, 그러니까 네. CMO 위탁 생산이 필요한데 삼성 바이오시밀러는 미국의 대만의 TSMC처럼 네. 이 바이오 분야에 어느 정도 위탁 생산을 플랫폼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도 원래 바이오시밀러를 시작했는데 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했지만 직접 개발을 R&D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같은 바이오시밀러지만 삼성 바이오와 네. 셀트리온은 약간 결이 다르죠.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다르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CMO 자체는 삼성 바이오시밀러는 CMO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 네. 셀트리온은 CMO도 하지만 스스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제네릭 같이 제네릭은 아니지만 바이오시밀러니까 네. 직접 이 로열티가 끝난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수주만 CMO만 전문하는 기업이니까 약간 다르죠. 그렇군요. 어쨌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규모의 경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장을 증설하는 만큼 그만큼 수조를 계약을 잘 체결하고 있고 그게 또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선순환되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궁금하신 건 그렇다면 삼바가 드디어 황제주에 등극할 수 있을 네. 것인가에 대한 여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대표님께서는? 8월 달에 가장 자본시장에서는 빅 이슈가 아닐까 네. 합니다. 100만 원 넘으면 이제 황제주죠. 이게 되면 지난해에 이제 에코프로비엔발 황제주 이후에 좀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2달 사이에 30%가 올랐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번 주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렇게 되면 저는 호재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호재는 금리 인하 호재가 있겠죠.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면 금리 인하 호재는 바이오 기업에게는 바로 수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호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황제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업의 원래 가지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 네. 플러스 수급 상황이 맞물려야 되는데 일단 실적은 뒷받침된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네. 4조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25%예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요? 25%예요. 그러니까 4조 매출이 영업이익 1조 5천억이니까 20%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고 네.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데다가 금리 인하와 함께 수급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면 알겠지만 금리 인하가 돼서 수급 상황이 좋아지는데 마땅히 섹터가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반도체 섹터도 AI 때문에 지금 약간 하고 있고 최근에 2차 전지주도 어느 정도 좀 좋아지긴 하지만 확실한 건 보이지 못하는데 이 바이오 쪽의 섹터는 확실히 금리가 인하되면 수급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네. 이 두 개가 만나면 황제주 등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인정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상위 제약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좀 업종 상승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한 79조가량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5조, 현대차가 51조. 현대차랑은 좀 시총 격차를 좀 계속 벌리고 있는 있죠. 네.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큼이나 좀 주목을 받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됐을 때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17위권 안으로 들어서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17위권이라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렇죠. 성장을 이룬 네.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셀트리온이 지금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대주주들은 지금 합병을 원치 않는다라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반대 의견이 왜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네. 이유는 원래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이 지난해에 복귀했을 때 네. 약속했던 게 3사 합병이었어요. 맞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3사 네. 합병이었는데 일단 제약은 빼놓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을 했어요. 이유는 이 합병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셀트리온의 지배 구조도나 사업 구조를 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은 옥상옥 구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만들고 네. 제조해서 직접 팔면 되는데 굳이 헬스케어를 만들어서 헬스케어가 판매만 전담을 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그러니까 재고 부담은 늘어나고 네. 매출은 발생했는데 재고가 늘어나고 이런 상한 구조가 되니까 자본시장이나 모든 전문가들이 이 옥상옥 구조 필요 없다. 빨리 합쳐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네. 합치지 않았죠. 그러다 늦게 합쳐서 지금 셀트리온이 된 건데 합쳐서.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말 그대로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를 만드는 기업이고 네. 셀트리온 제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제약사, 제네릭 화학으로 만드는 제네릭 제약사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업이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성진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합쳐서 합치면 일단은 판매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치면 뭐 비용은 줄이고 비용 조금 절감이 가능하죠. 뭐 여러 가지 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덩치도 커지는 거죠. 네. 기업 덩치도 커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17인데 뭐 15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하는데 문제는 셀트리온 주주 입장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네. 생각보다 셀트리온 제약의 평가를 너무 고평가한 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주식이 희석되겠죠.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자 중에 한 부류가 셀트리온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작은 손해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합병을 뭐 이사회만 통과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이사들과 협의를 해서 1차 타스크를 만들어서 일단 의견을 물어보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는 거죠. 해서 반대가 심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에 보면 합병 여부는 한 16일 최종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는데 돼요. 네. 저는 그냥 힘들 거라 봐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조사 결과가 집계 중이긴 한데 네. 지금 알려지는 거는 셀트리온 주주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 배경에는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고 네. 셀트리온 주가는 저평가됐는데 지금 보면 네. 현재 주가는 지금 방금 보시듯이 2.5배 차이 나요. 네, 2.5배 차이 나는데 근데 매출 차이는 한 5.6배 정도 차이 납니다. 차이 나고 그다음에 합병 비율 그렇게 되면 합병 비율이 2.5배보다는 최소한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네. 한 4배나 5배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PBR도 퍼도 보면 네. 셀트리온은 지금 110.7배입니다. 한 100배 정도 되는데 네. 셀트리온 제약은 2배인 200배예요. 2배 정도 차이 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의 주주의 입장 차이가 조금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비율 자체를 우리가 지금 더 저평가돼 있고 상대적으로 제약이 더 고평가가 돼 있는데 좀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좀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3사 합병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셀트리온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진짜 기술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좀 바이오시밀러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요. 세계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뭐 FDA 승인이라던가 뭐 다양한 이슈 그리고 매출로도 좀 실적을 좀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야가 좀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뭐 치매,
비만 치료제 그리고 미용과 관련된 것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투자자들이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 좀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 주목하고 계세요? 국내 제약 바이오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면 네. 좀 흐름을 좀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세대를 보면 한 4세대쯤 와 있다. 4세대요? 네. 1세대는 1세대는 뭐예요? 뭐냐면 네. 말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아. 제네릭.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 네. 제약사들 있죠. 제약사들은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제네릭을 가져와서 유통망, 영업망만 가지고 병원에 납품하고 해서 뭐 키워왔던 네. 전통 제약사가 1세대고요. 2세대가 이제 셀트리온으로 대두되는 바이오 시밀러죠. 복제약 쪽. 그러니까 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글로벌하게 바뀌는 것은 그러니까 화학으로 네. 만든 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든지 바이오 쪽이 훨씬 더 좋고 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체 기술이 없으니 셀트리온을 한 게 말 그대로 바이오 시밀러를 한 거죠.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두 개로 갈라졌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 바이오처럼 네. CMO만 하는 전문 시밀러 네.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고 네, 위탁 생산을 네. 하는데. 그다음에 그 셀트리온처럼 네.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직접 개발해서 특허가 끝난 걸 가져와서 개발해서 자체 영업망으로 파는 기업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달라지고 이게 2세대고 3세대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기술이나 빅파마들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기술들을 하나씩 작게 개발해서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특징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걸 볼 수 있겠네요. 네.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네. 있든지 이제 기술 수출로 가는 게 이제 3세대인데 네. 지금 시장을 읽는 분은 4세대가 왔습니다. 4세대는 어떤 기술인가요? 4세대는 뭐냐면 네. 4세대는 말 그대로 네. 제약사가 네. 이제 바이오 기업과 제약사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제약사들이 별도 기업을 만들어서 바이오 시밀러나 직접 개발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업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네. 뭐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네. 제일약품이라든지 제일약품이 2020년에 네.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걸 설립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걸 개발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기술 수출해서 팔기 시작했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유노비아드라고 해서 별도 기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별도 기업을 만들면 일단 근데 왜 별도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죠. 실패할 수 있으니까. 직접 개발하면 실패 부담이 되게 큰데 네. 별도 기업을 만들어서 실패해도 실패 부담을 재무적으로 줄이면서 성공하면 이 기업을 다시 IPO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4세대는 뭐냐면 전통 제약사 중에서 별도 기업을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은 유심히 봐라. 괜찮다. 왜냐하면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을 잘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옛날에 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잘하면 대박, 네. 못하면 완전 쪽박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네. 투자 받아서 재무구조로 R&D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세대는 뭐냐면 전통 제약사를 재무구조를 가지고 네. 별 투자를 별로 안 받아도 돼요. 별도 기업으로 꾸준히 투자해서 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업체는 어쨌든 뭐 안정적인 수익 그렇죠. 구조가 있고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 기업들 설립을 해가지고 네. 기술 개발에 좀 박차를 그러니까 가하고 처음에 한 3세대 때 바이오 벤처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준이 있죠. 그러면 투자할 때도 전통 제약사도 네. 투자를 하면서 요 신규로 만든 별도 기업은 지켜보고 있다가 같이 들어가면 되는 요게 지금 4세대고 최근에는 또 하나 변화는 국내 기업들이 이전에 없었던 해외 바이오나 제약사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이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수를 당했던 기업인데 네. 요게 지금 국내 4세대로 그러니까 전통 제약사들은 바이오 R&D를 만들어서 분화하는 과정.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거꾸로 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을 인수해서 하는 과정이 4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만 순항을 한다면 K바이오는 굉장히 세질 거라서 앞으로 바이오 기업은 이 4세대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유심히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팁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세계 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기술력과 함께 투자 포인트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오늘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투자 포인트를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2조 매출을 돌파하는 세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여전히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는데 이웃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어요. 0.4%대 상승 니케이 지수가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서 우리 시장이 또 상대적으로 내일 휴일을 앞두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오늘 또 뭐 정리하실 종목이나 그런 것들은 좀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 휴장이고요. 오늘은 또 삼복 중에 마지막 복날인 말복이기도 예, 합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 몸 챙기실 수 있는 든든한 음식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푹 쉬시고 저희 금요일장에도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랍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